자유분방하게 헝클어진 뱁스의 갈색 털을 본 순간 어린 시절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인 스너피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영혼이 담긴 듯한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스너피와의 비교는 그만두었다. 나이든 당나귀의 눈에서 삶의 어떤 시기에 트라우마를 견뎌낸 자의 피로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61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61번째 시간 저는 냠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빠케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네, 오늘 메일님과 빠키님 오셨고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우사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멀리 전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빠키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는데요. 저희가 팟빵이랑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청취자 분석이 나와요. 네, 지역이나 연령대, 성별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팟빵 채널에서 꾸준히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 누군가가 계속 듣고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함께 책을 읽자라는 의도로 방송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의 이런 꾸준한 청취나 응원이 사실은 유일한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뭐 하나 여쭤보면서 또 시작해 볼까요? 네. 어떻게 늙어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몇 살 정도에 해보셨나요? 40은 넘었다. 근데 요즘 이제 나이의 혼란시기 아닙니까? 맞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근데 아무튼 네. 40쯤이 되면 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제 아이의 성장과 함께 나의 노화를 느끼게 되고 내 노후는 어떨 것인가를 상상해 보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나이를 먹으면서 어떠냐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엄마가 40에 충격을 받았는데 50엔 더 충격받았어 이러시는 어떻게 늙어갈까?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직은 안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어떻게 하면은 안 늙을까? 근데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늙어갈까 보다는 이 노화를 어떻게 하면 늦출까? 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고. 늙음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니는 생각이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생각조차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조차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늙을 수 있다는 것조차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 이사 레슈코의 사로잡는 얼굴들이라는 사진 에세이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이렇게 표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굉장히 예쁜 나이든 돼지의 사진이 표지에 있는데요. 어떤 책인지 메일님의 책 소개를 먼저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라고 하기는 이야기의 흐름이 일관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이름부터 책 제목까지 뭐 하나 좀 익숙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오늘의 책은 이사 레슈코의 사로잡는 얼굴들입니다. 이 이사 레슈코라는 사람은 사진작가인데요. 동물권, 노화, 죽음 같은 것들을 소재로 주로 작업해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나 가디언 같은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유력 지면의 작품을 게재하기도 했고요. 그녀의 홈페이지도 있는데 그녀 이름을 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사로잡는 얼굴들이란 책에 대한 정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서점에서 이 책은 포토 에세이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시원시원한 큰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과 관련된 에세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냠냠쌤이 이제 들어서 보여주셨는데 이 판형을 보시면 가로 240이고 세로 260이에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넘겨보는 맛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무슨 내용일지 책을 읽기 전에 상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의 부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내 나이들 자유를 얻은 생추어리 동물들의 초상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나이들 자유를 얻은 동물들의 사진이 담겨 있다는 의미인데 이 제목은 동물들이 나이들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농장 동물들, 그러니까 소나 닭이나 돼지들 중에서 타고난 수명을 누리는 건 아주 일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식 축산 시스템화에서 대부분이 아주 어린 원령에 도축당하기 때문인데요. 닭은 태어난 지 47일 전후로 칠면조 같은 경우에는 생후 3, 4개월 안에 도축을 당합니다. 문제는 살아가는 기간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식으로 길러지는 닭은 야생의 닭에 비해서 몸무게가 3배나 더 나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닭은 관절염이나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병들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축산 시스템이 동물들의 짧은 생애마저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죠. 이 책 속의 사진의 주인공들은 도축장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탈출하거나 아니면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 구조된 동물들입니다. 이렇게 생존한 동물들은 동물이 자기 본성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조성한 보호시설인 생추어리라는 곳에 들어와서 노년을 맞았고 이사레 슈코는 그 생추어리에 가서 동물들의 사진을 찍은 것이죠. 작가가 생추어리 동물들의 삶의 방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흥미롭게 읽힙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생추어리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동물들의 초상, 작가가 인상적으로 만났던 몇몇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이름과 그의 삶을 알고 그의 초상을 들여다볼 때 우리 내면에 생기는 그런 잔잔한 파문은 우리가 물성을 가진 책을 읽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작가의 사진과 글에 이어서 진 바워 그리고 앤 월크스 터커라는 사람이 써놓은 글도 있는데요. 진 바워는 생추어리 농장의 회장이자 굉장히 유명한 가축보호 운동가이고요. 앤 월크스 터커는 사진 큐레이터입니다. 이들의 글은 이사레 슈코의 작업을 동물권과 사진윤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읽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책 어떠셨는지 빠케님은? 항상 그 아기 동물들 사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달력이든 무슨 책이든 간에 그렇게 보다가 이렇게 저는 사실 조류를 좀 무서워해요. 되게 웃기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조류에게 눈을 보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빨리 넘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이렇게 사진에서도 네, 사진에서도 그게 그냥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심장이 뛴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연들은 또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저는 또 어제 봤던 거랑 오늘 봤던 거랑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서 다른 마음들을 먹어가겠지만 가장 큰 마음은 조금 그 스토리에서 오는 마음이 아픔. 그 다음에 그 늙은 모습을 대면하는 거에서 오는 되게 묘한 마음?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눈이 마주치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 사진들이. 그래서 조금 더 대면하는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물권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를 그래도 하고 뭐 평소에도 생각하면서 좀 살지만 내 생 자체를 다른 종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나 생의 기간 자체를 다른 종이 결정하고 나의 삶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깊게 고민에 빠졌던 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 이런 저는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맨날 먹거나 지나치거나 하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표지가 이제 되게 유명한데 그 바이올렛이라는 돼지. 네, 늙은 돼지의 사진인데 이게 왜 특별한지를 처음에는 전혀 저는 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쵸, 책 처음 딱 봤을 때는. 네네. 이게 뭐지? 그냥 돼지네. 왜 이걸 표지로까지 썼지? 이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제가 이런 나이든 동물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만큼 무관심했었구나라는 걸 한번 반성하는
그러면 우리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우선은 이게 사진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진전을 잘 못 가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내가 막연하게 느꼈던 그런 감정, 지나버린 과거에 대한 쓸쓸함들이 너무 가득해서 힘든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33페이지에 보면 사진은 죽음을 탐구하기에 좋은 매체다. 수전 손택은 사진에 관하여 이렇게 썼다. 모든 사진은 메멘토 모리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물의 죽을 운명, 취약함, 가변성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순간을 정확하게 베어내고 얼려버림으로써 사진은 속절없이 녹아버리고 마는 시간의 속성을 증언한다. 사진에서 느껴지던 막연한 슬픔이나 두려움, 막 쓸쓸함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게 이런 어떤 특성,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 그것이 환기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왜 내가 그랬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요. 저도 이 부분을 밑줄을 쳐왔는데 한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 환갑을 기념해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기획했었어요. 드레스도 다 선택하고 돌아오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스튜디오에서부터. 근데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나중에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거기에 생각이 딱 꽂히니까 이게 가다 나중에는 이 사진이 여기서 말하는 재앙? 그러니까 이 사진이 뭔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찍지도 않은 사진이. 그래서 안 했어요. 부모님의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충분히 제가 제 마음을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괜찮다 안 찍어도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도 사실 그랬어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거기에 제가 완전히 몰입이 돼서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참 별난 사람들끼리 하셔도 됩니다. 좋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여기 이제 이거 외에도 사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사진 작가인 이 저자가 되게 경계하고 있어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촬영 행위의 폭력성이라고 해서 이 사진을 찍는 행위가 폭력성을 갖지 않기 위해 되게 노력하는 저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이 사냥꾼들이 자신이 죽인 동물을 지금도 우리는 좋은 측면에서 인증샷이라고 해서 막 찍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전리품 같은 어떤 모습을 찍어놓기 위한 수단 이런 걸로 사진이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거 그리고 야생동물을 찍을 수 있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을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카메라 사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에 대해서도 초반에 경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이 윤리적인 문제와 이렇게 결부되고 있다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 재밌는 게 처음 카메라가 만들어져서 사진을 누구나 찍을 수 있게 됐을 땐 그게 평등을 의미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초상화, 귀족들만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누구나 내 사진을 찍어서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평등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더 계급성을 띠면서 공격의 상징이 되거나 억압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게 돼버렸다는 점. 뭐든지 다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인 거죠. 네. 또 사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사진과 문학의 유사성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여기 보면은 촬영 대상의 가난을 낭만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자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물의 사진이 감상적인 사진이 되기 쉽다는 점 그걸 경계하는 거 사실 우리가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 현실을 보여줄 때 현실을 되게 오히려 가리기 위한 어떤 문학들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문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현실을 약간 포장하거나 그쪽으로 흐르는 주제에 대해 경계를 하신다든지 사진도 비슷할 수 있겠구나. 뭐 그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학 작품이 언어라는 매체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이제 이런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되게 비슷하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관련해가지고 31쪽에 보면 제가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이 책의 사진들도 농장동물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기 바란다. 관객들이 내밀한 초상들을 통해 농장동물이 아둔한 짐승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저자의 의도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문학작품이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독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문제점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진도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저는 배움이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캐릭터화된 동물들, 네. 의인화된 동물들이 소비되는 방식이 우리가 실존하는 동물들에 접근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읽는 시기에 동화책부터 보면 다들 동물들은 이제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정된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여우는 얄밉고. 그렇죠, 그렇죠. 돼지는 욕심꾸러기, 사자는 왕노릇을 하고 이런 식의 도식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동물을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기도 하지만 동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생명을 가진 존엄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걸 별도로 인식하지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소비하는 방식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그 짐승에 대한 고정관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이 사진들이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사진들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인상 깊었던 사진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쪽에 네. 그 소가 나와요. 베시라는 소인데 생후 4년 동안 낙농장에서 임신을 반복하며 우유 생산자로 살았던 동물인데 생추어리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가 완전식품이라고도 하고 아기 때부터 우리가 영양 보충을 위해 인간이 많이 섭취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트에 가면 있는 먹을거리 정도로 생각했지 소가 생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이게 이제 제품으로 나오게 되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당연히 따질 텐데 그런 효율성의 추구가 동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사실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소들은 계속 착유당하기 위해서 임신을 반복하고 새끼는 금방 어미에게서 분리되어서 또 다른 임신을 위해서 어미소는 또 착취당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물 사진 하나가 그냥 미국 농장에 있는 동물이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일상용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경각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육식에 대한 문제. 사람이 어쨌든 잡식동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육식이라는 것이. 근데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채식에게 긍정적 가치를 이미 부여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와 이런 것에서 훨씬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훨씬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육식을 하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 자체에 대해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돼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관련돼서 논의를 진행하기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자신들의 생명을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동물들로부터 많은 걸 가지고 와요. 진짜 감사하거든요. 생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육식을 해야 된다, 채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명을 취해야 내 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가 좀 더 우리한테 맞는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저도 채식만 하진 않습니다. 저는 육식도 하고 여러 가지 골고루 먹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채식주의에 대해서 이런 잡식주의자들이 갖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채식주의가 더 윤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아 라고 저는
지레짐작을 하거든요. 물론 아.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채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게 사실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뿐만 아니라 어떤 의지를 통해서 그걸 조절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더 윤리적이다라고 전제할 것만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막연히 이해가 안 돼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이제 채식주의가 왜 윤리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채식주의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 비건이라는 건 굉장히 유제품과 동물의 알, 벌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나 화장품처럼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모든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계에 인간이 가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배제하고자 하는 생명 윤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라고. 나무위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게. 굉장히 저는 이 정의가 구체적이고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락토 베지테리언 해가지고 고기와 동물의 알은 먹지 않지만 유제품을 먹는 경우. 그다음에 오보 베지테리언 하면은 유제품은 먹지 않지만 동물의 알은 먹는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경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종교적으로도 채식주의가 좀 나뉘어지더라고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윤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그 농장 동물이 사육되는 그 방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는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그 농장주만 또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뭐 채식과 육식에 대한 찬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 다음에 빠케님은 어떤 사진이 또? 제가 인상 깊었던 사진은 지금 39쪽에 나와 있는 나이를 알 수 없는 이수탁은 공장식 축산 농장의 생존자이다. 날개의 그 뼈가 그렇게 앙상하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이 확 떠올랐는데 그런 케이지식 닭장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임무를 다 하고 알을 다 낳고 그리고 나서 그걸 잡아먹겠다고 그걸 아주 헐값에 팔아넘겨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외삼촌 댁인가에 갔었는데 그렇게 몇 마리가 또 이 집으로 팔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마당에 얘네들을 풀어놨어요. 네. 근데 잘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면 평생을 안 움직였으니까 정말 거기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고 딱 이렇게 날개 뼈에 뼈가 다 드러나 보였어요. 지금도 이 말을 하는데 되게 막 몸이 아플 것만 같은데 그래서 네, 그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그 옆에 토종닭도 있었어요. 여기 막 큰 닭도 있었는데 그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삶아서 먹으면서 이제 맛이 없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어서 이 그림을 이 사진을 한참 쳐다봤던 또 이렇게 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까지 눈을 자세히 본 적이 사실 무서워서 못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이 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렇고 이 동물들을 대상화하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스스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어떤 뭐 이렇게 가여운 대상, 불쌍한 대상 이렇게 보지 않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삶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사진을 보면 더 약간 제가 경계가 무너지고 자꾸 대상화가 되고 이제 막 이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간이 참 잔인하죠. 이거는 좀 정말 조심스럽고 축산업의 발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그 자연스럽게 그 소수의 동물들이 뛰놀면서 살다가 그거를 뭐 필요할 때 잡아서 인간이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이런 식의 이상적인 걸 상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육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인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거고 힘든 사람들의 어떤
먹을 권리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긴 하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뭔가 반성하면서 혹은 성찰하면서 행동할 지점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는데 그 생각과 동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따라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금 가격 자체를 다운시키면서 접근은 낮췄겠죠. 장벽을 많이 낮추긴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길로 선택을 해왔겠죠. 그게 인간만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다 이제 산업의 논리로 그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 어떤 이 산업의 구조 자체에 생무성을 요구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채식을 해서 내가 고기 수요를 줄이리 이런 거는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논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개개인이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재활용 쓰레기 좀 줄인다고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에는 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같이 하지 않으면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뉴질랜드에 가서 봤더니 진짜 그림처럼 쫙 펼쳐진 들판에 양들이 소들이 막 풀을 뜯고 놀아요. 근데 걔네가 이제 다 식용으로 쓰이는 그런 아이들인 건데 그런 애들은 이제 마블링은 적지만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서 지방질이 적은 몸을 가지고 있다가 제때 조축돼서 이제 식탁에 오르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그런 생태 사육 환경을 충분히 갖추기는 아마 그렇죠. 어려울 거고 그런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얌얌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산업이 탐욕과 탐욕 아닌 것의 경계를 타야 하고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경계를 짚고 확정하는 것에 공권력이 사실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닐까? 그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김태호 작가의 네모돼지라는 책이 있어요. 동화책인데 사실 동화에서 다루기 힘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부분이 다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가슴 아파서 되게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작품도 있었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동화에서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되게 놀라웠는데 이 네모돼지에 보면 아기 소가 도축당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엄마 소와 아기 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너무 어렵게 농사를 지으셨고 이 소가 평생을 도와줬어요. 근데 딸이 대학을 가면서 목돈이 필요하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 소를 팔게 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자신의 일을 도와줬던 이 소를 팔면서 할아버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팔러 가는 길에 내내 이 소가 신호를 보내면 멈춰요. 그러니까 소가 너무 좋아서 발을 구르면 멈추면 거기 내려서 소가 놀아요. 그 들판에서 놀고 또 가다가 또 놀고. 아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도축장 앞에서 팔러 간 도축장 앞에서 아기 소랑 엄마 소가 헤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기 소 입장에서는 엄마가 어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 소는 아기 소를 쳐다보고 덤덤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덤덤히 들어가는 그 모습을 아기 소가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아기 소는 그 자기가 팔려가는 그 도축장이 도축장인지 모르고 엄마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선택하는 걸로 끝나서 물론 너무 못할 짓이지만 할아버지가 되게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그 소한테. 근데 그걸 다 이해한 듯한 이것도 물론 인간 중심의 사고겠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신세를 지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것과 축산 산업을 위해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네모돼지가 결국에는 최고의 효율을 누리기 위해 네모난 상자에 넣어서 아기 돼지들을 키우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네모난 수박 만들듯이 그것과는 그래도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한 얘기 같기는 해도 이 얘기를 치워둘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축들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하는데 가축들은 왜 이렇게 인간하고 닮았죠? 닮아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하는 건지 키우다 보니 닮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악어 같은 건 새끼를 낳으면,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새끼가 부화하면 그냥 물가에 던져놓고 떠나요. 그럼 알아서 이제 혼자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식자가 되는 건데 정말 이 소들이나 돼지들이나 닭들은 무리지어 살면서 새끼들을 키우죠. 네, 키우고 교감하고 이런 동물이어서 참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동물을 잡아먹고 그냥 이렇게 각자 잘 사는 그런 동물들은 또 야생에 남겨두고 이런 게 또 좀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희가 이 동물권이나 이런 동물들의 생활 뭐 혹은 채식주의에 대해서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서로 생각을 좀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무지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부끄럽거나 힘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축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네. 101쪽에 보면요. 약간 결이 다른 동물의 초상이 있었어요. 그게 101쪽에 보면 칠면조 간달프 얘기거든요. 이 간달프는 이제 케이지에서 생존 구조된 것도 아니고 애니멀 호더에게 학대당하다가 구출된 아이예요. 이 호더라는 게 뭔가 봤더니 그냥 강박적으로 동물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가둬놓고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개인이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성향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 왜 우리 어떤 TV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막 집안에 많은 동물들을 맞아요. 가둬놓고 관리하지 방치하고. 않는데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주위를 살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여기서 이 호더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있는 게 되게 많구나. 우리가 너무 가치를 이미 딱 정해놓고 이쪽이 옳고 윤리적이야 하는 순간 오히려 관심을 더 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책은 그래서 그런 동물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입문용으로 읽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창한 어떤 법이나 제도나 뭐 철학이나 이런 얘기들보다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사진과 길지 않은 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저희 이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저는 33쪽에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진들을 생존과 인내의 증거로 보는 편이 더 좋긴 하다. 이 동물들에 대해 단지 운이 좋았다고 말해버리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0억 마리의 육지동물이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사육된다. 농장동물 대부분이 채 생후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에서 노년의 농장동물을 직접 마주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다. 나는 이 책의 이미지들이 어렸을 때 도축된 농장동물들이 영영 잃어버린 것을 떠올려 보도록 독자들을 이끌기를 바란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한 바를 가장 축약해서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바로 그 밑에 단락인데요. 이 동물들을 뭔가 동정의 시선이나 안타까움의 시선이 아니라 그 존엄한 늙은 모습을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33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나이든 농장동물과 함께한 경험은 나에게 노년이 저주가 아닌 사치라는 것을 알게 했다. 나는 미래의 나에게 닥칠 일에 대해 계속해서 두려워하겠지만 그래도 이 동물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초연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최후의 쇠락을 마주하고 싶다. 나이가 들어서 본인의 생을 누리고 나이든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굉장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동물들의 나이든 모습을 찍기 시작한 것이 가족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걸 통해서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단련되기를 희망하면서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동물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는 동물권의 문제와 지금 우리가 나눴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로 생각이 다 뻗어나가기는 하지만
이 작가가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그런 죽음과 늙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직면할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사로잡는 얼굴들은 늙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존중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천천히 알게 해준 책이었는데요. 아까 읽은 부분에서처럼 작가는 이 책에 실린 동물들의 초상 사진들을 생존과 인내의 증거로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생존과 인내를 통해 갖게 되는 노년의 시기는 종을 넘어서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로 응원하는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